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생태섬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의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생태섬 하면 어느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해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곳이죠. 독도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독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독도를 두고 황금어장, 또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독도와 울릉도의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반도의 동쪽 끝자락,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드넓은 망망대의 한가운데 홀로 당당히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섬. 무한한 해양 자원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섬. 이곳이 바로 독도다. 전 세계 해양학자들은 동해를 축소판 대양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바다가 그러한 대양적인 기후변화 연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실험실이라는 얘기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해양학자들이 축소판 대양이라 부르며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 주목하고 있는 바다. 가늠할 수 없는 잠재적 가치를 품은 생명의 근원지, 독도에 들어가 본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도 저동항은 분주한 모습이다. 기상 악화로 예정보다 훨씬 지체된 일정으로 떠나게 된 독도 해양 탐사대. 시시각각 변하는 해양 날씨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출항이 결정됐다. 드디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독도를 향해 출발하는 배. 울릉도에서도 뱃길로 3시간 남짓 달려야 독도에 닿을 수 있다. 심한 파도 때문에 심하게 요동치는 배. 발을 제대로 뻗기도 힘든 좁은 선실 안에서 쪽잠을 청해본다. 예상보다도 기상 상태가 더 나빴던 탓에 6시가 넘어서도 독도 근처에 닿질 못했다. 심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밤새 달려온 뱃길. 안전을 위해 최대한 속력을 줄여가며 운항한 탓에 예상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아침 무렵 독도 근처에 거의 다다랐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우선 저기 선착자의 저반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선장님 이러면 하지만 독도는 우리에게 쉽게 입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3m에 가까운 높은 파도 때문에 선착장 저반이 쉽지 않은 상황. 고지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베테랑 선장도 긴장하는 순간이다.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잠시 기다려 선착장 저반을 다시 시도. 다행히 성공이다. 험난한 독도 신고식을 치르고 온 탐사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독도 바다와 섬을 오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괭이 갈매기 떼였다. 독도 해양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지만 매번 독도 탐사는 순탄치가 않다. 예, 저희가 오전에 일정을 진행을 하고 오후 일찍 빠져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의외로 날씨가 지금 노을성 파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을 좀 연장을 시켜가지고 오늘 오후 늦게까지 좀 작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해양 탐사는 기상 상태에 따라 입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속수무책,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바다 한가운데 기암 괴석의 장엄함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척박해 보이는 바위섬이지만 독도엔 온갖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괭이 갈매기를 비롯해 약 160여 종의 조류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파도가 심해 오전으로 예정됐던 해양 탐사를 미루고 독도 주변 탐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동도에 올랐다. 동도는 서도에 비해 산봉우리 부분이 비교적 평탄해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해양 항공 조사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해양 조사인데 예. 독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드론이라는 항공 촬영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항공에서 그 독도 연안에 특히 동서도 사이에 해조류 분포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항공 촬영은 해조류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조사 중의 하나인데 해조류의 분포뿐 아니라 해안선의 변동과 해안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최근 독도 해안선의 자갈마당의 변화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도 정상의 해발 고도는 98.6m. 가파른 계단을 따라 계속해서 동도에 오른다. 동도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서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서도의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넓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섬.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해 한반도 지도 위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돌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어 홀로 있는 섬이란 뜻의 독도라 불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민족의 기상을 간직한,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독도엔 풍부한 해양 자원이 넘쳐나지만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상 생물은 개체수가 적고 수도 많지 않다. 약 460만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격리돼 있었던 독도의 식생은 씨앗이 새들에 의해 전해졌거나 해류나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섬에 정착한 것으로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도에서 아주 현재 국가보호수로 지정된 유일한 나무 군락지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저 건너편이 독도 사철나무 군락지입니다. 수령이 약 120년 정도로 추정되는 사철나무 군락지는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식생이기도 하다.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받는 섬 곳곳엔 침식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파른 지형과 해풍으로 인해 육지처럼 키가 큰 나무의 군락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 동쪽 끝,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품은 섬 독도. 독도 심해에는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약 150조 원의 가치로 추정되는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 독도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독도의 위치는 기준점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여기를 독도의 기준좌표,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저 표지석은
국립해양조사원 즉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대한민국 영해 기점 표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하는 국가 통합 기준점으로서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으로부터 정한 위치다. 바다의 면적을 선언하는 기준점이 바로 우리가 그 동해 대한민국 영해 기점 마크가 되는데, 이 독도가 이 섬이지만은 이 요즘에 국제법으로 봤을 때 이 독도로부터 12해리 내지는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됩니다. 저기 안에 있는 오징어랄지 그다음에 물 속에 들어있는 넓은 바다에 있는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어떤 지화 자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닷속의 금맥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고체 에너지원으로 수심 300m 이상의 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독도 근해에 심해져 퇴적층에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천연가스로 환산하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이를 당당히 밝히고 선언한 한국령 표지비는 독도 경비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독도의 동도를 오르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비경과 함께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동도 정상. 이제 본격적인 드론 항공 촬영이 시작된다. 독도는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큼 해조류가 풍부한데, 최근 동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수온의 변화와 함께 분포도도 달라지고 있다. 수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미역 같은 어떤 그 해조류들은 여름철 되면 많이들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조류의 어떤 계절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어떤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수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통한 독도의 해조류 조사는 동도와 서도 사이에 해조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실제로 해양에서 입수 조사를 할 때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오전에 비해 너울성 파도가 줄어들어 비교적 잔잔해진 바다. 다행히 바다 날씨가 좋아져 본격적인 해양 탐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연구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 그렇게 뱃길로 20여 분을 달려 동해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배. 전문 다이빙 자격증을 갖춘 연구원들이 입수를 준비한다. 안전한 탐사를 위해 전문 다이버들도 수중 장비를 꼼꼼히 체크하고 단단히 챙긴다. 동서도 사이에 저희가 지금 갯노군 관련해가지고 그 조식동물인 성게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성게 개체들을 좀 잡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잠수 조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작진도 함께 해양 탐사를 하기 위해 수중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역시 잠수복과 수중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독도 심해는 어떤 모습일까? 잔뜩 기대를 품고 드디어 입수.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풍요로운 바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 다양한 어종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해초숲도 없다. 그저 황량한 바다엔 성게와 불가사리만 보일 뿐이다. 좀 더 다른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다. 울창한 해조류 대신 성게가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게가 점령한 바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들도 한창 연구 중이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삭막한 바닷속 모습. 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 독도 바다는 변하고 있다. 동서도 사이가 지금 방금 직접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조들이 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해조숲은 없고 거의 하얀색 바위에 그다음에 이제 불가사리들하고 성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독도의 다른 데 들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해조류가 별로 없는 지역이긴 확실한 거죠.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건 바로 해조류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지구 대기 속 산소의 70%를 생산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바다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에 위치해 해조류가 풍부하고 어종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 해양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독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사뭇 다른 바닷속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울창하고 푸른 해초숲 대신 황량하기만 한 바닷속. 대체 독도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바닷속의 해조류들은 물고기들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 사막화란 이런 해조류가 사라지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독도의 바다 사막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팀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독도, 동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해양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 원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최근 동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수온의 변화를 들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제 수온계를 내릴 겁니다. 수온 측정은 해양의 염분과 수온,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CTD라는 장비를 수심 7, 80m까지 내려서 측정하는데 결과는 배 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관찰할 수 있다. 수중 온도의 변화는 단 1도라 할지라도 수중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결과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방금 75m까지 장비를 CTD라는 장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표층 수온이 약 25.5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5m의 수온은 4도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이 수온입니다. 수온이 지금 표층에 지금 약 25도씨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수심을 봤을 때 그 대만 난류에서 이제 이런 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바다 생물, 해양 생물 입장에서는 그 100년 전이랄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100년 전에 비해서 계절이 바뀌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는 봄을 갖다 맞이했다면은 같은 시기에 지금은 여름, 그러니까 한여름이라고 그 정도로 어떤 계절이 바뀌는 우리가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우리가 100년 전의 독도 바다 내지는 그보다 그 즈음의 바다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계절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 동안
독도 바다의 수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003년 독도 바다의 수온은 평균 16.6도였지만 2004년엔 18.1도까지 올랐고 2018년엔 19.5도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15년간 약 3도 상승한 독도 바다의 이 같은 수온의 변화는 이미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독도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의 제철이 바뀌고 있는 점도 수온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수온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란 점이다. 최근 10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상승폭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생물들은 소멸할지에 대한 좀 깊이 있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독도의 수온 변화는 3도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적은 수치인 것 같지만 이 수온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또 해양생물 입장에서는 계절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온의 변화와 함께 독도와 인접해 있는 생태섬 울릉도에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울릉도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오징어는 왜 울릉도 동해바다에서 사라졌으며 울릉도의 생태적인 변화는 왜 일어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저동항. 저동항의 날이 밝았다. 아직은 고요한 항구 주변. 오늘도 어김없이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이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날은 흐리지만 파도는 비교적 잔잔한 편. 오늘도 만선을 기원하며 오징어 배들이 항구를 오고 간다. 울릉도의 약 350척의 배들 가운데 300척이 정박하는 저동항. 배들 대부분은 오징어잡이 배다. 오징어는 주로 야간에 조업을 하는데 지난밤 오징어잡이를 나간 배 한 척이 항구에 정박했다. 하지만 밤새 작업을 하고 돌아온 배 안에선 웬일인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생각만큼 오징어 어획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오징어가 많이 잡혔나요? 없어요. 양이 없어요. 예전보다 지금 양이 작게 나는 편이에요. 양이 작아요. 예전에 비해 적게 잡힌다는 오징어. 이 수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야 할 오징어 제철이지만 요즘은 그런 날이 거의 없다. 평생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제철을 맞았지만 매일 기대보다 못한 어획량에 실망이 큰 모습이다. 오징어 떼는 울릉 근해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라 육질이 두텁고 고소하며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이게 바로 울릉도 오징어 맛의 비결인 셈이다. 여름이면 매년 오징어 축제가 열릴 만큼 오징어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저동항은 예년에 비해 많이 한산한 모습이다. 오징어 손질이라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그녀 손으로 다뤄진 오징어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숱한 세월 오징어 배를 가르고 잘 말려서 육지로 보내는 게 삶의 낙이라면 낙이었는데 이제는 손질할 오징어가 많지 않다. 오징어가 잡히는 게 좀 줄었다 그러던데 그런가요? 아직 날철이 아니다. 아, 날 철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옛날에는 이때 났는데 예. 요새는 뭐 내년 상간에 이제 늦게 나요.
아, 늦게? 예. 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기회가 그러고. 오. 중국배가 많이 꺾으래 그래. 다 꺾으잖아요, 중국배는. 다 훈련대 배들은 낚시로가 잡지만은 그거는 소물로가 막 꺾으잖아요. 소물로 다 꺾어서 고기 한거 자체는 다 잡고. 예전 같으면 7월부터 오징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나 돼야 오징어가 조금씩 잡힌다고 한다.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여기요, 이거 가지고 이거 경기도 안 나와요, 이거. 이런 값도 안 돼, 이거가는. 이런 배들이 가면 그래도 5마리씩 이리 잡아야 3마리 있어. 못 잡으면 2마리, 1마리 잡아야 돼요. 울릉도 오징어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밤새 잡아서 오전이면 손질을 끝내고 자연 건조시킨다는 점. 오징어 건조에 알맞은 기후와 충분한 햇볕을 가진 울릉도는 특색 있는 오징어의 맛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텅 빈 건조대에 겨우 걸려있는 오징어들이 지금 울릉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동해 끝자락,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울릉도. 울릉도는 주섬인 울릉도와 울릉도에 딸린 관음도, 죽도, 독도 등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주변의 기암 절벽과 해안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도 유명한 울릉도. 울릉도 근해에는 한류인 북한 해류와 난류인 동한 난류가 만나 오징어, 꽁치, 명태 같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특히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바다에서 나는 것과 육지에서 나는 것이 모두 맛이 좋아 신비의 섬으로도 불리는 이곳. 우리는 최근 몇 년 새 울릉도 근해에 나타나고 있는 어장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울릉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과학기지. 이곳은 해양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다. 어차피 빼야 되거든. 이거 다시 나중에 실링해서. 지금 이쪽 해역이 울릉도 독도 해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통 울릉도 독도 해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만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난류하고 한류하고 교차되면서 다양한 영양력이 풍부한 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울릉도 독도 근방에서 형성됐던 한류와 난류와 전선이 전 지구 해양 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 난류 세력들이 더 강해지면서 울릉도 주변 해역보다는 조금 더 그 해역이 북상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바닷속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난류성 어종이 늘고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울릉도에선 오징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잡이를 포기하고 있다. 울릉도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4,000명이었던 오징어 잡이 어민은 지난 2018년 약 1,100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오징어에만 국한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 과거 물반, 명태반이었다는 울릉도 해역에서 이제 명태는 씨가 말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생선이었던 명태는 어느 순간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췄고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명태는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국산 명태는 사실상 동해 바다에서 거의 사라졌다. 울릉도의 명태와 함께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한 어민을 찾아가 봤다. 어르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명태잡이 얘기 좀 전해 들어왔습니다. 예. 예전에 명태 좀 많이 잡으셨었다고. 많이 잡았죠. 먹어. 이런 거 지금 안 되잖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울릉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몇 년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울릉도 토박이 박혜수 할아버지. 그는 손수 타내온 블랙커피 한 잔과 명태잡이 어부로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갔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울릉도 뭐 맹태 잡으러 오는 배들도 많고 저 가운데서. 근데 그게 나는 통해 저 수산업자들이 완전하게 뭐라 그러노 1년 벌이가 물건을 갖다가 1년에 2년치를 버려버리는 기라. 예전에 많이 날 때는 뭐 분위기가 어땠나요? 요게 그 당시에 5,000원짜리 개가 물고 다닌다 했는데 그만 좀 흔했어요. 저게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잡히는. 명태잡이가 성황했었던 그 시절 5,000원짜리는 취급도 하지 않았을 만큼 어민들에겐 현금은 두둑했고 그만큼 명태잡이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가 한창 뱃일을 하던 60년대 늘 만선이었던 명태잡이 배는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점차 달라졌다고 한다. 아메도 한 70년대부터는 없어졌어요. 명태가요? 그전에는 명태가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는데 그전에는 또 오징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오징어도 없다는 게. 오징어가 없어요? 오징어 아주 누구 말 따라 불성실하게 조금씩밖에 안 잡혀. 언제부터 오징어와 명태는 불성실해진 걸까? 박혜수 할아버지는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집 밖의 창고로 데리고 갔다. 뒷발이고. 예. 한참을 묵은 짐들을 뒤적이던 할아버지는 이내 잘 보관돼 있던 한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지난 시절의 훈장 같은 낚시 도구. 아 이게 명태 잡는 거구나. 지 얼마나 예문지. 여기 한 조리 크는 게거든. 여기 낚시가 250개에서 붙어있다. 아 요 한 촐이에요. 한 사람이 요거 내놨던 이 값을 예. 끼 가지고 예. 가져 나오면 예. 그러면 4, 4, 16, 16개 아닌겨. 16초리 아닌겨. 예예. 16초리를 하도 작업하는 기라. 16촐을 배에 싣고 가면은 지금 이게 3개니까 한 요만큼 싣고 가겠네요. 요만큼. 그렇죠. 명태가 잘 나던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0년 동안 명태잡이를 했다는 박혜수 할아버지. 또 우리 모친이 낚싯대는 나무를 직접 짜고 고리를 일일이 끼워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지난날의 손때가 묻은 많이 낚싯대. 여기 보통 여기 1년 쓰고 나면 나와라, 버리기 마련이었지만 그간 소중히 나와요. 보관하고 있었다. 참네. 어디 있어? 1964년 6월 11일 신문이네요. 이제는 다 옛일이 되어버린 울릉도의 화려한 과거 그리고 추억이다. 예전에 잘 잡히던 수산물이 잘 나지 않는 건 비단 울릉도의 일만은 아니다. 동해 바다 역시 수온 변화로 인한 어장의 변화가 최근 몇 년 새 큰 이슈로 떠올랐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7년엔 약 17만 톤이 잡히던 오징어는 지난해엔 약 4만 6천 톤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문어잡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는 문어잡이 배의 승선에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3일 동안 울릉도 근해에서 문어와 볼락 조업을 하고 이제 막 저동항에 들어왔다는 대응호의 손천익 선장을 만났다. 3일 동안 나가면서 나가시면 얼마나 잡아요? 원래는? 보통 한 500kg 정도 문어는 500kg, 볼락은 한 100박스에서 한 7, 80박스에서 한 100박스 정도 보는 거.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친 해풍과 파도를 헤치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조업해 얻은 귀한 것들. 살 제대로 오른 통통한 볼락과 그물 안에서도 힘 좋은 활발한 문어.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실은 잡아야 할 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잠깐만요. 예전 같으면 가득 찼을 단출한 바구니를 싣고 곧바로 어판장으로 향한다. 그날 잡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팔려나간다. 그럼 많이 잡은 거 아니세요? 다른 데보다 한 30%밖에 못 잡았어요. 다른 때보다 30%요? 왜 그런가요? 지금 여름이고 해서 수온이 안 맞아가 문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수온이 안 맞다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수온이 문어 이게 우리 찬물에 사는데 지금 물이 따뜻하잖아요. 그래가 지금 그런 곳으로 다 빠지고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뭐 작년 여름이나 뭐 옛날 여름이랑 차이가 있나요? 작년 여름보다 원래 조금 못해요. 작년 여름에는 조금 더 잡혔는데 원래는 조금 더 많고 논하는데 또 배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양이 감소했어요. 문어는 주로 해조류가 자라는 암초지대와 찬물에서 서식하는데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다. 수온이 높아진 울릉도 근해에서 문어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다. 예, 알겠습니다. 요 27도 위에도 27도 여기 지금 항구 안이니까 27.1도 나오고 지금 여기 27.2도 요 2도씨 요게 수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도 가면은 지금 24도 나오고 울릉도 연안에는 25도 그렇게 나와요. 배 밑에 센서 다 있어요. 센서에서 배마다 다 있어요. 독도 쪽에는 24도 그래 나와요. 여기 독도랑 독도 동쪽에 거리 여기 두 개 있는데 이쪽으로 대륙붕이라 해서 여기 이제 새우라든지 대게 요런 종류라든지 또 볼락이라든지 이면수 요런 고기들이 여기 많이 잡혀요. 그래서 독도가 좀 수역으로서 참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독도가 없으면은 독도 이 거리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기 잡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울릉도 독도의 대륙붕 해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 때문에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해역. 때문에 울릉도 인근 해역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온 변화와 이에 따른 어장의 변화는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계의 변화의 신호인 것이다. 특히 독도의 대륙붕은 남북 한반도의 넓이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원과 수산물 자원의 무한한 보고로 흘립니다. 새들이 긴 항해를 하다 쉬어가는 쉼터가 되기도 하며 풍부한 자원을 간직한 섬 독도.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온의 변화로 인해 독도 바닷속은 바다 사막화가 울릉도 앞바다의 대표 어종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생태섬 독도와 울릉도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독도와 울릉도. 이곳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상징성을 띠고 있는 섬인데요. 하지만 최근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온 변화는 바다 사막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죽음은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없애고 또 국내 수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바다숲을 조성하고 독도와 울릉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